내 인연 돈을 갚지 못했으니 넌 팔리는 게다. 이보시오. 이 연을 누가 사가시겠소. 500이면 돼요. 멈추시오. 끝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시오. 여인을 때리지 마시오. 세상에는 참으로 귀한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랍니다. 작은 은혜 하나가 평생을 관통하는 큰 은혜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음악.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충청도 공주 땅에서 일어난 일로 한 남자가 전 재산 500을 단 한순간에 음악 내던져 한 여인을 구해낸 귀한 사연이 없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음악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판 풀어 보겠습니다. 때는 선조 임금께서 제의하시던 어느 가을날이었더랬지요. 공주읍내 저작거리에 오일장이 서고 사방에서 모여든 장돌뱅이들과 상인들로 인산인을 이루었답니다. 그 가운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산내가 무거운 짐을 진 채 걸어가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강철수라는 장돌뱅이였지요. 철수는 5 정고향인 전라도 남원을 떠나 충청도와 경기도를 떠돌며 온갖 물건을 사고 팔아 생계를 이어왔답니다. 무명, 비, 바늘과 실, 노그릇, 엿따위를 등에 지고 천리길을 걸어 다녔지요. 단 한 번도 남을 속이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그를 믿고 물건을 샀더했습니다. 이렇게 5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 드디어 500에 이르렀던 것이랍니다. 500이라 하면 당시 서민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지요. 넉넉한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하고도 남을 터였고 작은 가게 하나를 열어 장사를 시작하기에도 충분한 미천이었답니다. 철수는이 돈으로 고향에 돌아가 조그만 객주를 차려 평생 편히 살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운명은 철수에게 기한 시험을 내렸더랬지요. 철수가 장터 한 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철수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답니다. 한 여인이 기둥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살이 찐 산에 하나가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자는 공주, 읍내에서 이름난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행소였지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로 온갖 꾀를 부려 남의 재산을 빼앗는 악덕 골대금자였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흡혈귀라 부르며 두려워했지요. 대행수는 여인을 향해 고함을 질렀답니다. 감히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치어 들었느냐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시댁이 망한 마당에 무슨 수로 500을 갚겠느냐고 말이지요. 여인은 애처롭게 애원했으나 대행수는 귀를 막았답니다. 채찍은 계속해서 여인의 등을 후려쳤고 여인은 신음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지요. 500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의 발이 땅에 붙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여인은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 깊음만큼은 감출 수 없었답니다. 감픈 몸매,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두 눈이었지요.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어 군중을 바라보는데 그 눈이 철수와 마주쳤던 것이랍니다. 중간 철수의 머릿속에 한 가닥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5년 전 철수가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을 때 자신을 구해 준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철수는 장사길에 나섰다가 갑작스런 눈보라를 만나기를 잃고 헤매다 어느 양반댁 사랑채 처마 밑에 쓰러졌더랬지요. 온몸이 얼어붙고 의식이 흐려져 가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뜨거운 숭늉을 내왔던 것이랍니다. 그 여인의 목소리는 참으로 따뜻했고 철수는 그 밥 한 그릇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요. 철수는 그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다짐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채찍질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답니다.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었지요. 5년 동안 모은 500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껴온 그 돈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철수는 주저없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답니다. 잠깐 철수의 우렁찬 목소리에 대행수가 채찍질을 멈추고 돌아보았지요. 이 여인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소. 대행수는 어이없다는 듯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답니다. 이거지. 같은 놈이 500양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며 비웃었지요. 철수는 허리춤에서 돈 주머니를 꺼내 대행수 앞에 던졌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은자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대행수에 눈이 번뜩 빛났고 황급히 돈을 세기 시작했답니다. 정확히 500이었지요. 크크크, 여다. 인연은 이제 내 것이다. 대행수는 여인을 묶은 줄을 풀어주고는 돈을 챙겨 유히 사라졌답니다. 여인은 풀려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지요. 철수는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어찌하여 낯선 제게 이런 큰 은혜를 철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부인께서 5년 전 한겨울 제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셨소. 오늘 제가 한 일은 그저 그때 받은 은혜를 갚는 것뿐이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그제야 여인도 희미하게 기억이 났던 것이지요. 제 이름은 정소월이라 하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소.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나섰답니다. 장터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는 박달손이라는 이였지요. 박달손은 두 사람을 자기 주막으로 데려갔답니다. 따뜻한 국밥을 내왔고 철수와 소월은 몸을 추스를 수 있었지요. 박달손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500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무엇을 하려 했었느냐고. 말이지요.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답니다. 고향이 돌아가 객주를 차리려 했으나 이제 그 꿈은 물 건너갔다고.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이랍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체념도 후회도 없었답니다. 조월은 그런 철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요. 자신 때문에 이 선한 사람이 5년의 피담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이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부인의 잘못이 아니요. 박달소이 말했지요. 자기 주막 뒤편에 비너간이 하나 있으니 당분간 거기서 묵으라고 말이랍니다. 그렇게 철수와 소월은 박달손의 주막 뒤편 헛간에 거처를 마련했답니다. 헛간은 비록 좁고 누추했으나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안한식처였지요. 그날 밤 소월은 헛간 한쪽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소월은 본래의 공주의 명문정씨 가문의 시집을 가한 양반 며느리였지요. 그러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시댁이 몰락하자 홀로 남아 대해수에게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대행수는 교활하게도 이자를 덩이처럼 불려 결국 소월을 붙잡아 장터에서 수치를 주었던 것이지요. 소월은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자신에게는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정씨 가문대대로 내려오던 비전의 향료 제조법이었지요. 조월의 시아버지는 생전에 한약방을 운영했었고 특별한 약재를 가공하고 향료를 만드는 비법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소월에게 그 비법이 적힌 낡은 책을 건네주었던 것이지요. 소월은 그 책을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품속에서 낡은 책을 꺼내 보였답니다. 책의 표지에는 향약비전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지요. 날이 이것은 제 시댁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향료 제조법입니다. 이 비법으로 향료를 만들어 팔고 싶습니다. 철수는 책을 받아들고 펼쳐 보았답니다. 책 속에는 온갖 약재의 이름과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 배합하는 비율 따위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조소 함께 해봅시다. 부인께서 향료를 만들고 제가 그것을 팔아보겠소. 조월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비록 미처는 한 푼도 없었으나 소월에게는 비전의 기술이 있었고 철수에게는 5년 동안 쌓은 창골뱅이 경험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종자돈이라 믿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는 품팔이를 하러 장터로 나섰답니다. 소월도 박달손의 주막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우며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소월이 적어준 약재들을 조금씩 사들였지요. 당위, 백지, 천공, 향부자, 치양, 백단향 같은 것들이었답니다. 조월은 그 약재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말리고 붓고 가루어 비전에 비울 대로 배합하기 시작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드디어 작은 미천이 모였답니다. 어느 날 저녁 헛간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지요. 철수가 들어가 보니 소월이 작은 향로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자신이 만든 향을 태우고 있었답니다. 그 향기는 참으로 우묘했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하고 은은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향이었지요. 철수는 그 향을 맡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가슴속 답답함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것이 부인께서 만드신 향이 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전에 적힌 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라면 충분히 팔릴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장터에 내다 팔아봅시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소홀히 만든 향을 고자기에 싸서 장터로 나섰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보자기를 펼쳤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 쳐다보았으나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해가 중천에 떴으나 단 한 사람도 멈춰서지 않았지요. 철수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답니다. 그때 한 양반이 지나가다가 철수의 보자기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지요. 양반은 코를 큼거리며 향 하나를 집어들고 맡아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향이 그윽하다며 감탄을 하더니 200문을 주고 향을 샀지요. 철수는 그 엽전을 받아들고 가슴이 뛰었답니다. 첫 번째 손님이었던 것이지요. 해가 저물 무렵 철수는 향 3개를 팔았답니다. 100문 겨우 쌀란말 값이었지요. 하지만 철수는 그 돈을 꼭 쥐고 주막으로 돌아왔답니다. 조월은 헛간 밖에서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철수가 엽전을 보이며 빙글에 우자 소월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지요. 철수가 파는 향이 보통 향과는 다르다는 소문이었답니다. 그 양을 피우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을 잘 때 피우면 꿈자리가 편안하다는 얘기가 돌았지요. 박달손도 주막에서 그 양을 피워보고는 크게 감탄하며 자기 주막에서도 팔아보자고 제안했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철수와 소월은 제법 돈을 모았답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약재를 사들였고 소월은 밤낮으로 향을 만들었지요. 철수는 장터뿐 아니라 이윽고을까지 다니며 향을 팔았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소월이 헛간에서 향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며 쓰러질 뻔했답니다. 철수가 황급히 달려가 소월을 부축했지요. 소월의 손은 거칠고 트고 갈라져 있었답니다. 약재를 다루느라 손이 상한 것이지요. 철수는 가슴이 저려왔답니다. 무인,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조월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나리, 제가 나리께 진빛을 생각하면 철수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답니다. 무인, 다시는 빛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제 동업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헛간 밖에 나란히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답니다. 가을밤 하늘은 맑고 별들은 총이 빛나고 있었지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무인, 우리 언젠가는 제대로 된 가게를 차려 봅시다. 소월은 빙글에 웃으며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대답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지요. 비록 지금은 누추한 헛간에 살고 있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 하는 희망을 품었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찌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가고 있을 때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대행수는 500을 받고 소월을 놓아준 뒤 그 돈으로 흥청망청 물었는데 석 달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렸지요. 줄과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이랍니다. 돈이 떨어지자 대행수는 다시 돈벌이 궁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행수는 장터에서 철수가 향을 파는 모습을 보았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향을 사가는 것을 보고 대행수의 눈이 번뜩 빛났답니다. 대행수는 그 자리에서 향한 하나를 샀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향을 피워보고는 크게 놀랐지요. 이것은 보통 향이 아니었답니다. 대행수는 이것이 틀림없이 정씨 가문의 비전일 거라고 직감했지요. 대행수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저 계집아이가 정씨 가문의 비법을 갖고 있었구나 하며 그것은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요. 대행수는 당장 관화로 달려가 아전에게 외모를 지어주며 말했답니다. 저 정소월이란 계집이 자기 가문의 비전을 훔쳐 장사를 하고 있으니 당장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이지요. 대행수의 음모가 시작된 것이랍니다. 그러나 철수와 소월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헛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지요. 도월은 철수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조금씩 이야기했고 철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에게 끌렸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고마움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어나오는 무언가였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그 감정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답니다. 조월은 자신이 과부의 몸이라 감히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철수는 소월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답니다. 헛간은 비록 좁고 누추했으나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지요. 매일 아침 소월이 끓여주는 미음 한 그릇, 저녁에 철수가 싸운 보리떡 한 조각이 두 사람에게는 더 없이 귀한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며칠 뒤 아침 철수가 장터로 나가려고 헛간문을 열었을 때 관아의 포졸 선호명이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졸들은 철수와 소월을 보자마자 포승주를 꺼냈답니다. 정소월과 강철수를 대행수의 고발로 체포한다. 철수와 소월은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포졸들은 거칠게 두 사람을 끌어냈답니다. 조월은 다급하게 헛간 안을 돌아보았지요. 그곳에는 자신이 밤새 만든 향들과 비전의 책이 있었답니다. 포졸들이 그것까지 몽땅 압수해 갔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 관화로 끌려갔답니다. 박달손이 주막에서 뛰어나와 무슨 일이냐고 외쳤으나 포졸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끌고 갔지요.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근거렸답니다. 관에 도착하자 댕수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대행수는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았답니다. 정소월의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큰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고 죽었고 그 빚의 담보로 정씨 가문의 비전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정소월이 그 비전을 몰래 가져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 명백한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답니다. 물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대응수는 미리 준비한 가짜 문서까지 내놓았답니다. 아전들과 짜고 만든 것이었지요. 철수는 억울함에 목이 터져라 외쳤답니다. 사또 난리, 그것은 거짓말이 옵니다. 하지만 사또는 대행수의 편을 들었답니다. 사또 역시 대행수에게 뇌물을 받았던 것이지요. 사또는 철수와 소월에게 곤장을 치고 오게 가라고 명했답니다. 옥사는 어둡고 습했답니다. 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요. 철수와 소월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조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자신 때문에 철수가 이런 구초를 겪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답니다. 철수는 소월의 손을 꼭 잡았지요. 걱정하지 마시오. 무인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지요. 대행수는 관하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연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옥사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고 두 사람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갔지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옥사에서 보냈답니다. 철수와 소월은 굶주림과 주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하지만 사도는 재판을 미루기만 했답니다.
대행수가 더 많은 증거를 만들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나흘째 되는 날, 박달손이 옥사를 찾아왔답니다. 박달손은 포졸에게 뇌물을 주고 잠깐 면을 허락받았지요. 박달손은 철수와 소월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이고, 두 분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박달손은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밥과 나물을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넸지요. 철수와 소월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음식을 받아들었답니다. 박달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제가 장터마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마님께서 이 일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장터마님이라 함은 공주 읍내에서 가장 큰 포목상을 운영하는 부연 과부였답니다. 그녀는 본래 한양의 양반과 출신이었으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직접 장사에 나서 큰 재산을 모은 인물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장터마님이라 불렀답니다. 마님께서 두 분의 사연을 들으시고 재판 때 증인으로 나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철수와 소월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답니다. 하지만 박달손은 구개를 저었지요. 하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행수가 이미 사도와 아전들을 매수했으니 말입니다. 며칠 뒤 드디어 재판이 열렸답니다. 관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여들었지요. 대행수는 거짓 문서를 들고 당당하게 나섰답니다. 사또는 대행수의 말만 듣고 철수와 소월에게 죄를 물으려 했지요. 바로 그때 장터마임이 나타났답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관나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사도도 장터마님의 위세를 무시할 수 없었답니다. 장터마님은 사도에게 정중히 예를 표한 뒤 입을 열었지요. 사도나리 제가 정소 부인의 시댁을 잘 알고 있어옵니다. 정씨 가문은 대대로 약재상을 하며 향료 제조법을 지켜온 명문가였습니다. 대행수의 주장은 거짓이옵니다. 대행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지요. 저 여편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장터마님은 침착하게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답니다. 이것은 30년 전 정씨 가문과 거래한 기록입니다. 정씨 가문은 저희 포목상의 향료를 납품했었지요. 대행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차또는 장부를 받아들고 살펴보았답니다. 분명히 정씨의 가문과 포목상의 거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차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장터마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더욱이 강철수라는 장돌뱅이는 5년 동안이 고호를 다니며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500양을 내어 소월, 부인을 구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맞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철수를 위해 증언을 했지요. 차또는 점점 곤란한 입장에 처했답니다. 대행수가 아무리 뇌물을 주었다 해도 이렇게 많은 증인 앞에서 억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사는 대행수의 고발을 기각하고 철수와 소호를 풀어주라며 밉니다. 대행수는 이를 갈며 분해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철수와 소월은 포승줄이 풀리자 장터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답니다. 마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터마님은 두 사람을 일으켰으며 말했지요. 일어나시오. 나도 과부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왔소. 억울하게 고통받는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소. 장터마님은 두 사람을 자신의 포목상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내주었지요. 철수와 소월은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에 감사했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오. 내가 미천을 데워줄 터이니 향료, 장사를 제대로 해보시오. 장터마님은 은자 100양을 내주었답니다. 철수와 소월은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작업장을 마련하고 약재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었지요. 박달손의 주막 근처에 작은 집 한 채를 얻어 그곳에서 향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조월은 비전의 책을 다시 펼쳐들고 더욱 정교하게 향을 만들었지요. 철수는 그 향에 이름을 붙였답니다. 바로 소월향이었지요. 조월의 이름을 딴 것이랍니다. 조월은 부끄러워했으나 철수는 말했답니다. 부인의 정성으로 만든 향이니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오. 소월향은 고입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답니다.
박달손의 주막에서 팔리기 시작했고 장터아님의 포목상에서도 취급하기 시작했지요. 한양에서 온 상인들도 소월양을 사갔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문이 밀려들었고 석 달이 지나자 철수와 소월은 제법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좋은 일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법이랍니다. 어느 날부터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소월양을 피우면 귀신이 들린다는 소문이었답니다. 도망친 과부가 귀신의 힘을 빌려 향을 만든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지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수금거리는 정도였으나 점점 그 소문이 퍼져 나갔답니다. 소월양을 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지요. 철수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요? 박달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제 생각에는 대행수의 집 같습니다. 저자가 복수를 하려는 것 같소. 과연 박달손의 말이 맞았답니다. 대행수는 재판에서 진 뒤로 이를 갈며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그는 자기 수하대를 시켜 장터 곳곳에서 괴소문을 퍼뜨리게 했던 것이랍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는 돈을 주며 소월향을 피운 뒤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하게 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소월량의 판매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쌓여가는 재고 때문에 철수와 소월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소월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날이 제가 과부의 몸이라 이런 화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철수는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아니요, 무인. 이것은 부인의 잘못이 아니요. 대행수의 간악한 짓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지요.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했답니다. 괴소문이 퍼진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철수는 결단을 내렸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지요. 철수는 장터마님을 찾아갔답니다. 장터마님은 철수의 사정을 듣고를 끄덕였지요. 대행수의 짓이 분명하다며 한양으로 가 보라고 조언했답니다. 한양의 큰 약자의 성과, 거래를 트면이 구울의 소문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장터마님은 소개장을 써주었답니다. 철수는 장터마님의 소개장을 받아들고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절기를 걸어 한양에 도착했지요. 철수는 종로, 거리의 큰 약재상을 찾아갔답니다. 주인 영감은 장터마님의 소개장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소월향을 꺼내 보이자 주인 영감은 향을 피워보고는 눈을 크게 떴답니다. 이런 향은 처음 맡아본다며 감탄을 하더니 당장 100개를 주문했지요. 철수는 기쁜 마음에 공주로 돌아왔답니다. 소월에게 소식을 전하자 소월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철수가 말했지요. 이제 우리는 한양으로 눈을 돌려야 하오. 이 구울의 헛소문 따위는 상관없소. 두 사람은 밤낮으로 향을 만들어 한양으로 보냈답니다. 한양, 약재상의 주인 영감은 소월향을 받아보고 크게 만족했지요. 그는 더 많은 양을 주문했고 다른 약재상에도 소월향을 소개해 주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양에서만 월천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지요. 철수와 소월은 작은 집에서 작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들은 더 큰 작업장을 마련하고 일손을 구했지요. 박달손도 주막일을 그만두고 철수의 일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소월량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한양이 양반계에서도 소월량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철수와 소월은 제법 큰 재산을 모았답니다. 장터마님에게 빌린 100냥을 갚고도 은자 3액이 남았지요. 철수는 소월에게 제대로 된 가게를 차리자고 전했답니다. 기와집을 마련하고 더 많은 향을 만들어 전국의 이름을 알리자고 말이지요. 도월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헛간에서 떨며 지내던 신세였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두 사람은 공주 읍내 한복판에 제법 넓은 기와집 한 채를 샀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월형이라는 간판을 걸었지요. 가게가 문을 열자 장터 사람들이 놀라워 했답니다. 헛소문에도 불구하고 소월향은 한양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그제야 사람들은 그 엇소문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다시 공주 읍내에서도 소월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그러나 이 모든 소식이 대행수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대행수는 이를 갈며 분해했지요. 자기가 헛소문을 퍼뜨려 망하게 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성공했다니 말이랍니다. 대행수는 복수심에 불탔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행수는 자기 수와 서너 명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들은 모두 장터에서 주먹 좀 쓴다는 건달들이었지요. 대행수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밤 소량 가게에 불을 지르고 오라고 명령했답니다. 수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행수는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수하들에게 나눠 주었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건달들은 소월향 가게로 몰래 다가갔답니다. 그들은 담을 넘어 앞마당으로 들어가 창고에 불을 지으리려 했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박달손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도둑이야. 불 지르려는 도둑이다. 박달손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밤마다 가게 근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달손의 외침에 이웃 사람들이 깨어났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건달들은 황급히 도망쳤으나 한 명이 붙잡혔지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붙잡힌 건달을 관하여 끌고 갔답니다. 건달은 처음에는 잡아떼었으나 포졸들에게 매를 맞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대행수가 은자를 주며 불을 찌고 시켰다고 말이랍니다. 차는 당장 대행수를 잡아오라 명했답니다. 대행수는 포졸들에게 끌려와 사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사또가 호통을 쳤답니다. 이놈 감히 방화를 교사하다니 내 죄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대행수는 사색이 되어 빌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사도는 대행수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유배를 보내라며 믿지요. 대행수는 곤장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갔답니다. 그의 전당포와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통쾌했답니다. 그동안 대행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제야 악인이 벌을 받은 것이니다. 철수와 소월은 마음 한 편히 후련했지요. 박달손이 기뻐하며 이제야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답니다. 소월량은 날이 갈수록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한양뿐 아니라 전주, 대구, 부산까지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각지의 상인들이 공주로 찾아와 소월량을 주문했답니다. 철수와 소월은 더 많은 일손을 고용했고 작업장도 더 넓혔답니다. 그러나 성공이 클수록 시련도 큰 법이랍니다. 소월량의 명성이 높아지자 다른 향료 상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소월향을 흉내내어 가짜 소월향을 만들어 팔기도 했답니다. 철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 했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한 관리가 공주 찾아왔답니다. 그는 궁중의 납품말 향을 찾고 있다며 소월향을 보러 온 것이었지요. 철수와 소월은 긴장한 마음으로 그 관리를 맞이했답니다. 관리는 소월향을 피워보고는 크게 만족하며 말했지요. 이것 참 훌륭하구려. 궁중에 납품해도 손색이 없겠소. 그렇게 소월향은 궁중에도 납품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엄청난 명이었지요. 궁중 납품 상인이 되면 그 이름값은 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것이랍니다. 철수와 소월의 가게는 이제 공주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영광에 뒤에는 또 다른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답니다. 대행수는 비록 유배를 갔으나 그의 일가부치들이 아직 공주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대행수의 몰락이 모두 철수와 소월 때문이라 여기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답니다. 특히 대행수의 조카인 김진사라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교활하기로 대행수 못지않은 인물이었지요. 김진사는 겉으로는 양반, 행세를 하며 관리들과 교분을 쌓고 있었답니다. 그는 철수와 소월을 단번에 무너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철수와 소월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소월량이 궁중에 납품되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답니다. 철수와 소월의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일손도 10여 명이 넘게 고용했지요. 작업장에서는 매일 향 연기가 피올랐고 마당에는 말린 약재들이 가득했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공주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철수와 소월은 가게 안채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답니다. 소월이 찻잔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지요. 날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장터에서 채찍질을 당하던 신세였는데 철수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낸 것이요. 부인의 비전과 나의 장돌뱅이 경험이 만나 이룬 결실이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운명은 또다시 두 사람을 시험하려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관아의 포졸들이 소량 가게로 물려왔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규모가 컸지요. 포졸 대여섯 명이 칼을 차고 위압적으로 들이닥쳤답니다. 포졸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강철수와 정소월을 체포한다. 궁중 아픔 향료에 독을 탔다는 구발이 들어왔다. 철수와 소월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얼어붙었답니다. 독을 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월이 다급하게 말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척도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철수와 소월에게 포승주를 씌우고 가게 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지요. 작업장의 향료들을 모두 압수했고 소월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비전의 책까지 빼앗아 갔답니다. 일하던 일꾼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철수와 소월은 그렇게 또다시 관아로 끌려갔답니다. 관마당에는 벌써 김진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내행수의 조카로 겉으로는 양반 행세를 하지만 속은 삼촌 못지 않게 교활한 자였답니다. 차도 앞에 끌려간 철수와 소월 앞에 김진사가 나섰답니다. 그는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지요. 찻도나리, 이자들이 만든 향유를 궁중에 납품한 지보름만의 상공 한 분이 병이 들었사옵니다. 어이가 진찰한 결과 향유 이상한 독초가 섞여 있었다. 어브니다. 절수가 억울함에 소리쳤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정성껏 깨끗한 약재만 사용했습니다. 김진사는 비웃으며 대고했지요. 증거가 여기 있지 않은가? 어이의 소견서가 바로 이것이다. 김진사가 내민 서류에는 정말로 어이의 도장이 찍혀 있었답니다. 물론 이것은 김진사가 돈을 주고 위조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사도는 그것을 믿는 척했답니다. 갓도 역시 김진사에게 뇌물을 받았던 것이지요. 찻도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궁중에 독을 바친 것은 영무와 다름없는 큰 죄다.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 소월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답니다. 나으리,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사도는 고개를 돌렸답니다. 포졸들은 철수와 소월을 옥사로 끌고 갔지요. 그리고 즉시 소월 가게로 달려가 모든 것을 압수하기 시작했답니다. 기와집도, 작업장도, 창고에 쌓인 향료도, 심지어 두 사람이 모아둔 은자까지 모두 몰수되었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지요. 철수와 소월은 차디찬 옥새 갇혀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조월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날이 제가 나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제가 없었더라면 철수가 소월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아니요, 부인.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요. 철수는 김진사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분명 대행수의 일가가 복수를 한 것이 틀림없었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어의 소견서까지 위주해 가며 완벽하게 준비한 음모였던 것이랍니다. 며칠이 지났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박달손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요. 나중에 아일이지만 박달손은 김진사의 수하들에게 협박을 받아 공주를 떠나야 했던 것이랍니다. 장터마님도 이 일에 끼어들면 자신의 가게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 나서지 못했답니다. 철수와 소월은 완전히 고립되었답니다. 옥사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지요. 조월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철수도 온몸에 열이 났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도 받지 못하고 옥사에서 죽을 것만 같았지요. 어느 날 밤 소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날이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지 못한다면 철수가 소월의 입을 막으며 말했지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우리는 반드시 나갈 것이오.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답니다. 가도도 관리들도 모두 김진사 편이었지요. 증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답니다. 두 사람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보름이 지났을 무려 철수는 문득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한양의 약재상 주인 영감이었지요. 그는 소월향을 궁중에 소개해준 사람이었답니다. 혹시 그가 이 일을 알고 있을까? 혹시 그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철수는 옥졸에게 부탁했답니다. 한양의 약재상 주인에게 정가를 보내달라고 말이지요. 옥졸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철수가 숨겨두었던 은자면을 주자 맞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과연 그 정갈이 한양까지 전해질 것인가? 그리고 설령 전해진다 해도 주인 영감이 도와줄 것인가? 철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지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사는 드디어 재판을 열겠다고 선포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지요. 김진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고 사돈는 철수와 소월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릴 생각이었답니다. 철수와 소월은 재판장으로 끌려 나왔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동안의 옥살이로 초췌해져 있었지요. 조월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철수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을거렸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으나 아무도 두 사람을 동정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궁중에 독을 바친 역적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김진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관와마당 한편에서 있었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요. 이제 곧 철수와 소월은 중형을 받고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김진사의 손에 들어갈 것이었답니다. 차도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답니다. 갑자기 관화문이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앞장선 사람은 한양의 약재상 주인 영감이었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장터님이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양에서 온 관리 한 명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철수와 소월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답니다. 과연 그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또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관마당은 순식간에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는 위풍당한 걸음걸이로 관나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답니다. 그는 품속에서 호패를 꺼내 높이 들었지요. 차또는 그 호패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그것은 한 성부의 관리가 지니는 호패였던 것이지요. 관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나는 한 성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궁중 납품 향료 사건을 조사하러 왔소. 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표했답니다. 김진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한양에서 직접 조사관이 내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양 약재상 주인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품속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답니다. 그것은 궁중에 납품된 향료의 기록과 어위가 진찰한 상궁에 병이 향료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진짜 소견서였지요. 주인 영감은 차분하게 설명했답니다. 장철수와 정소월이 만든 소월향은 자신이 직접 검수하여 궁중에 납품한 것이며 모든 약재는 깨끗했고 어떠한 독초도 섞이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김진사가 황급히 끼어들었답니다. 그렇다면 어이의 소견서는 무엇이냐고 외쳤지요. 조사관이 차갑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위조된 문서라고 진짜 어이의 소견서는 여기 있다고 말이랍니다. 조사관이 내민 서류를 사도가 받아들고 살펴보았답니다. 거기에는 상궁의 병이 오래된 지병의 재발이며 향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지요. 차또는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장터마님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증언하겠다며 이 모든 것은 김진사의 음모라고 밝혔지요. 장터마님은 김진사가 여러 관리들에게 매물을 준 정황을 안치 밝혔답니다. 심지어 김진사가 가짜 어이 소견서를 만들기 위해 조범을 고용한 사실까지 알아는 것이지요. 장터마님은 본래 한양의 양반과 출신이었기에 한양에 인맥이 많았답니다. 그녀가 약재상 주인 영감과 함께 진실을 캐내어
한성부에 고발한 것이었지요. 김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조사관이 냉정하게 명령했지요. 김진사를 당장 체포하라. 포졸들이 김진사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김진사는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 없었지요. 사도도 뇌물을 받은 죄를 피할 수 없었답니다. 조사관은 사도의 관직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파라며 믿지요. 철수와 소월의 포승줄이 풀렸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한 달간의 옥살이와 억울함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구원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했지요.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이랍니다. 약재상 주인 영감과 장터마님이 철수와 소월을 부축해 일으켰답니다. 주인 영감이 따뜻하게 말했지요. 이제 걱정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이랍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답니다. 철수가 500을 내던져 소월을 구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것이지요. 소월량 가게는 이제 공주에서 가장 번성하는 가게가 되었고 한양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었답니다. 철수와 소월은 더 큰 작업장을 마련했고 일꾼도 50명이 넘게 고용했지요. 닭달소는 가게의 총관을 맡아 모든 일을 지휘했답니다. 소월은 여전히 직접 향료의 배합을 감독했고 철수는 전국의 거래처를 관리했지요.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계산을 해보았답니다. 1년 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철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순수익만 따져도 은자 3천냥이 넘었던 것입니다. 3천냥이라 하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지요. 철수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5액의 6배가 넘는 돈이었답니다. 철수는 문득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지요. 장터에서 채찍질 당하던 소월을 보고 주저없이 전 재산을 내던졌던 그 순간 말이랍니다. 그때 만약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 철수는 아마도 고향에 돌아가 작은 객주나 차리고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랍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지요. 500은 3천냥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소월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났던 것이랍니다. 철수는 장부를 덮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조월은 뒤뜰에서 약재를 말리고 있었지요. 저녁 햇살을 받으며 일하는 소월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답니다. 1년 전 창백하고 수척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건강하고 생리가 넘쳤지요. 철수가 다가가자 소월이 고개를 들어 빙그레 웃었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철수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무인, 오늘이 우리가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요. 조월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이었지요. 철수가 소월의 손을 잡았답니다. 소월은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지요. 철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부인 1년 동안 함께 일하며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달았소. 저는 부인을 사랑하오. 부인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소.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소월도 오래 전부터 철수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자신이 과부의 몸이라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날이 저 같은 여인을 정말 아내로 삼으시겠습니까?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부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요. 부인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흥복한 사람이 될 것이요. 조월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지요. 1년 동안 쌓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답니다. 며칠 뒤 철수와 소월은 혼례를 올렸답니다. 비록 소월이 재혼이라 조촐하게 치렀으나 장터마님과 박달손 그리고 한양의 약재상 주인 영감까지 참석해 주었지요. 공주 읍내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답니다. 한때 그들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지요. 혼례를 마친 뒤 철수와 소월은 신혼살림을 차렸답니다. 넓은 기와집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지요.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낮에는 각자 가게 일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답니다. 조월량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답니다. 장터마님의 소개로 한양의 큰 상단과 정식 계약을 맺었고 이제는 전라도와 경상도 심지어 평안도까지 소월량이 팔려나갔지요. 철수는 더 많은 일꾼을 고용했고 공주, 읍내 두 번째 작업장을 열었답니다. 1년이 더 지나자 소월은 임신을 했답니다. 철수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조월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찾아온 것이지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철수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꾸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고 철수는 생각했지요. 이 모든 것이 3년 전 장터에서 내린 그 결단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이랍니다. 500양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까지 이어지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아들에게 은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답니다. 은혜를 뜻하는 이름이었지요. 소월이 철수에게 베푼 밥 한 그릇의 은혜, 철수가 소월에게 베푼 500양의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자는 뜻이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소월향은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답니다. 철수와 소월은 번 돈으로 고아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지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철수와 소월은 처음 만났던 그 장터를 찾아갔답니다. 이제는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섰지요. 예전에 소월이 기둥에 묶여 채찍질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답니다. 여기가 우리의 시작이었지요. 조월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렇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배운 것이 있어. 500의 진짜 가치는 그것으로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구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들의 손주들이 뛰어놀고 소월, 한각에는 3대째 여지고 있었지요. 500은 천금의 가치를 넘어대로 이어지는 무한한 가치가 된 것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한답니다.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고 진정한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가장 작은 친절리 때로는 가장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